3년 전 영끌에서 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산 건 1,000원입니다. 이렇게 부푼 버블은 곧 터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젠 집 사려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와이프가 지금이라도 사자고 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네, 이 댓글은 한국의 유명한 폭락 유튜버 중에 한 명인 그분의 영상 댓글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과연 남편과 아내 둘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요가데리입니다. 한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선진국인 영국, 독일, 캐나다 역시 버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캐나다 부동산에 정말 버블 현상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올해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올해 최근에 올라온 기사 역시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 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작년에도 역시 비슷한 캐나다 토론토 집값에 많은 버블과 거품이 있다는 기사를 역시나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2년 전인 2018년도는 어땠을까요? 네, 2018년도 역시 이와 비슷한 기사를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더 멀리 내려가서 한 5년 전쯤에는 이러한 기사가 있었을까요? 5년 전을 가도 이러한 비슷한 기사가 계속 올라왔었고 10년 전, 심지어는 20년 전을 가도 이와 비슷한 폭락, 버블 이런 기사가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 35년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 크게 가격이 조정이 된 건 단 3차례에 불과한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폭락, 거품을 얘기하던 언론이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심지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고 하는데 이런 세계적인 전문기관, 캐나다에서는 CMHC, 모기지 보험공사를 포함한 여러가지 언론 매체에서조차 폭락 혹은 버블 하락 시점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통계 자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서도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는 토론토 주택시장의 과거 45년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줄기차게 거품, 버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작 그 버블이 꺼진 적은 없어 보입니다. 90년대 초반과 2008년 그리고 2017년 정도에 약 5%에서 25% 가까이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락한 기간 역시 길게는 3년, 짧게는 약 1년 정도 내에 원래 가격으로 다시 복귀를 한 것을 그래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블이 사라지고 거품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쓰려면 최소 20%에서 30%의 가격 하락과 함께 그 가격 하락이 최소 10년 정도는 가야지 진정한 버블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봐도 잠깐의 조정은 있었지만 가격은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 버블이 아직도 커져가고 있는 중이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정말 진정한 거품이 터진 그런 폭락장이 정말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버블이라는 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자연스러운 돈 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폭락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는데 폭락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그러한 신문기사, 뉴스, 언론들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은 데이터나 정확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캐나다 부동산에 버블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폭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조정은 있지만 폭락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이, 무슨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나 신문에서 접하고 있는 세계 부동산 거품 지수는 국제투자은행 UBS라는 곳에서 5가지의 지표로 데이터를 산정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높으면 거품,
낮으면 정상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물가 상승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내용이 내가 한 푼도 돈을 안 쓰고 집을 사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PIR 지수인데요. 이 지수는 말 그대로 평균 집값의 평균 소득을 나눈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계산을 할 때 개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상승분보다 토론토, 밴쿠버, 즉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서 집을 구매를 하고 그 가격이 올라가는,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저런 UBS라는 곳의 자료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즉 대도시로 사람이 몰려서 집값이 더 빨리 상승하는 효과로 인해서 버블 지수는 일반적인 캐나다의 지표보다 토론토 혹은 밴쿠버의 버블 지수가 훨씬 높게 보여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제 그러한 지수로만 판단을 했을 때 토론토, 밴쿠버 아니면 런던, 홍콩, 그런 곳은 항상 거품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사람이 살고 싶은 곳, 그리고 이민 수요로 인해서 사람이 몰리는 대도시는 집값이 필연적으로 상승을 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자연적인 물가 상승률은 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짜장면 가격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 2,500원 했던 짜장면 값은 20년이 지난 지금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약 2배가 됩니다. 물가 인상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약 2배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집값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 플러스 그리고 수요에 의해 더 상승률이 높다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집값에는 관심이 많지만 짜장면 가격이 왜 2배가 올랐는지,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짜장면 가격에 거품이 있다, 이것은 버블이다 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다른 예로 캐나다 최저임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캐나다 최저임금은 2000년 약 7불에서 2020년 약 14불로 이거 역시 2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최저임금이 이제 2배 정도 오른 만큼 당연히 이 집값도 비슷한 수치의 2배 혹은 그 이상이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런 거품, 폭락 기사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바로 매수 시점만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득을 보려면 집값이 폭락을 해서 집을 싸게 사야 되는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불행히도 폭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거기에 더해서 싸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집값이 하락세에 들어섰을 때 집을 용감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토론토 콘도 대폭락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분명 집값은 현재도 내렸지만 사람들은 저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해. 저거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예상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더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그때에도 용감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그때는 살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나온다는 확률이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격적인 하락장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더 기다리고 매수 시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정말 최저점에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것이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 사람이 그 최저점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 시장은 언젠가는 다시는 반등을 하기 마련이고,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망설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예전 가격으로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쯤 이제 집값이 다시 회복하고 오르는구나
라고 가격이 예전과 비슷한 시점이 됐을 때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집을 알아보거나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는 시장이 다시 바이어 마켓에서 셀러 마켓으로 급속하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 가격보다 더 싸게 살려고 대기를 했다가 더 비싸거나 혹은 비슷한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해 혹은 리스크를 지기 싫어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역시 이 바닥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바닥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폭락론자들의 수혜를 받겠지만, 하지만 제가 앞전 표에서도 보여드렸겠지만 역사적으로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제 극소수 바닥 저점에 매수 타이밍을 잡은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깨 혹은 전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지금 구입을 하나 나중에 구입을 하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폭락론자들의 말을 믿고 더 내린다, 지금은 끝이 아니다 라는 말을 믿으면서 세월을 그냥 보내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폭락을 외치는 유튜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언론들, 폭락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라 단지 마음속에 위로감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그 어떠한 부동산 경제 전문가도 부동산에 대한 폭락, 상승을 예측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과 그 직원들은 더 많은 부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양극화 현상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며, 애초에 집 살 돈이 없었던 서민들은 더더욱 집이 사기 힘들어질 수 있고, 자금이 두둑하고 직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중산층 이상들은 더 공격적으로 이번 바이러스 기회에 부동산을 매입을 할 것이고, 매입을 한다면 최소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